네, 안녕하세요. 5주차 기업 진단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저번 주까지 그 재무 분석에 대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3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두 번째, 손익분석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계정 항목을 쓰고 있고 그리고 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3대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각 표마다의 그 계정 항목에 대해서 낱말 뜻풀이까지 그래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하튼 4주차 과정하고 3주차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기업 진단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무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차대조표라든가 3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가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실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기업 진단론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진단을 하기 위해선 그러면 그 재무제표들을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항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진단론은 5주차 때 이렇게 서두에 얘기할 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기업진단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투자자라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에. 그렇죠? M&A를 할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영자라면 자신의 어떤 기업이 얼마나 경영의 효율성이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기업 진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업 진단은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비교해서 또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기업 진단은. 그렇지만 이 챕터에선 우리 과목에서는 어떤 거? 재무제표 세 가지죠. 뭐예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분석표, 현금흐름표 요 세 개를 가지고 특히 현금흐름표 빼고요. 이 손익분석표와 재무상태표, 특히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을 분석하는지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내 기업 아니면 내가 투자할 기업의 어떤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속도, 성장 속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치가 뭐다?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분석표고요. 이 손익분석표와 재무상태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 속도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이제 오늘 5주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에 대해서 그 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표를 활용해서 기업 진단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분석의 개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재무 분석은 왜 해요? 예, 맞습니다. 기업의 현재 상태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거 오타짜네요. 예,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재무상태는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손익분석표, 현금흐름표. 이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분석이다. 라는 거고요. 재무분석은 광의의 재무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재무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협의의 재무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광의의 재무분석이라 그러면 재무제표 외에 다른 자료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조사를 했다거나 경쟁업체 조사를 했다거나 외부 환경 분석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의의 재무 분석은요. 그쵸? 광의 재무 분석이라 그러면 이거는 뭘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포피, 수압 분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아시죠? 뭔지 수압 분석이. 수압 분석이라든가, 외부 환경 분석,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뭐예요? 예. 재무, 제표, 분석이 바로 광의의 재무 분석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무 분석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분석표,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 예. 재무, 제표를 분석하는 것. 그대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익분석을 해본다든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거. 이 정도가 일반적인 재무 분석이고요. 협의의 재무 분석은 협의란 뜻이 뭐예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현미경같이 본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뭐냐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계정 항목들을 가지고 한번 더 세부적으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활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협의의 재무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재무 분석은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업 내부,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직원들, 종업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외부 투자자라든가 공급처라든가 고객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알려줄 때 기업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정보를 보고 기업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 운영 전략을 짤지 이런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예, 재무 분석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무 분석은 크게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수법 네, 그리고 비율법이라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법 같은 경우에는 차감법,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 수치는 어디서 나와요? 재무제표에서 나오죠. 다시 한번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분석표. 여기에 어떤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들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방법. 또 증감법은 뭐예요?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시기를 두고 얼마나 기존 거보다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뭘 통해서 실수법은 실수, 진짜 숫자만을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이 실수법. 근데 보통은 재무분석, 협의의 재무분석을 할 때는 이 비율법을 많이 씁니다. 비율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정 항목별로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나누면 이게 뭘 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쓰고 이번 그 기업 진단론에서도 이 비율법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하튼 근데 이 재무제표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분석을 한다? 좋은 점은 뭘까요?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수익성, 또 안정성, 그리고 자본 상태, 뭐 또 활동성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의 주요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재무제표는 언제 만드냐? 보통은 12월까지 기업이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보통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또는 4월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5월 정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 재무제표가 나온 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해당 년에 5월에 분석을 한다 그래도 그 전에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전에 거? 그렇죠. 그 전년도 12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자가 그 세무대리인하고 정책적으로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면 빼지 맙시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영업의 수익은 내년도로 잡읍시다 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따라서 누구의 정책? CEO 전문 경영인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씩 결과가 약간이 아니라 아주 크게도 결과가 바뀌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이한 결과가 정책, 내부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꼭 이런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맹신한다? 아니면 기업의 어떤 투자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료로 무조건 100%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 사용할 수는 없다. 라는 것도 하나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단점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고요. 자, 재무 비율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비율 분석이 제일 많다 그랬으니까 이 비율을 분석할 때 고려사항이라고 표현할게요. 고려사항은 첫 번째 그 표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비율로 안정성과 수익성과 아니면 활동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업에 이런 구성 비율 및 관계 비율 분석을 통해서 적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숫자가 나왔는데 비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예를 들면 100%다, 200%다 그랬을 때 이거를 좋다, 나쁘다, 아니면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기준 비율을 뭐라 그러냐? 표준 비율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기준 비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성적을 내는데 그 비율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이 뭐예요? 표준 비율인데 자 이런 표준 비율은 첫 번째로는 산업평균 비율 그렇죠? 예. 전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산업의 전체 산업의 평균 기업 비율을 가지고 표준 비율을 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경쟁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생맥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평균 그 맥주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거나 또는 내 내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본다거나 이런 게 이제 경쟁회사 비율이에요. 산업평균 비율은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의 기업체들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주로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종과 관련된 협회들이 있어요. 그 협회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과거 평균 비율을 가지고 표준 비율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런 표준 비율이야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의 하여튼 구성 비율이 뭘로 분석을 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이런 그 표준 비율의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산업평균 비율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 경쟁회사 비율의 장단점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네, 120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를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는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120페이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비율 분석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분석. 자, 첫 번째는 구성 비율 분석이라고 있어요. 구성 비율 분석. 이건 뭐냐면 3대 재무 상태표, 손익 분석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가지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손익 분석표, 현금 흐름표. 이 세 개죠. 이 세 개의 표를 옆에다가 뭘 넣어요? 구성 비율을 넣는 거예요. 구성 비율. 그래서 구성 비가 뭐예요? 뭐뭐 대비 뭐뭐. 근데 보통 재무 상태표는 구성 비율 분석은 첫 번째 백분율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재무상태표를 각 항목별로 비율 분석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은 뭐예요? 예, 기준이 되는 비율은 총 자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총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제? 총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총자산은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요게 총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하고 더한 거예요?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가 더해진 게 바로 뭐예요? 자산 총계예요. 그쵸?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이시죠? 표. 예, 665940.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회사의 자산 총계예요. 그렇죠? 자산 총계고 그리고 부채 총계는 여기 나와 있는 339887 그리고 자본 총계는 326053이고 나머지는 이제 계정 항목들이에요. 예, 자본과 관련된 계정 항목, 부채와 관련된 계정 항목, 자산과 관련된 계정 항목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런 게 다 합친 게 자본총계다 라고 뭐 처음에 배우셨죠? 저번 3주차 때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금액들이 숫자들이 나오는데 뭐를 기준으로? 총자산을 기준으로 이걸 100으로 놓고 나머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백분율 구성 비율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성 비율은 각 항목별 구성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총계에서 뭐를? 각 항목별 뭐를 빼는 거예요? 수치에서 자산 총계를 빼주고, 그죠? 요거죠, 요거. 이거는 각 항목별 수치에서 자산 총계를 빼고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이게 바로 구성 비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동자산 278191에서 665940을 뺀 나머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나눈 걸 백분율로 해서 적어 놓고 당좌자산은 201899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당좌자산의 구성 비율은 899 나누기 665940 총자산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30.31, 317. 그러니까 어떻게 돼? 30.3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계산하면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 내용이다. 그래서 구성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 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비유동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파악하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유동자산 대비 자산 총계가 바로 뭐예요? 유동 비율 뭐 이런 걸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분율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똑같이 백분율 손익분석표가 만들어지는데, 손익분석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기준이야? 아까 백분율 재무상태표는 총 자산이 기준이 됐어요. 그죠? 근데 백분율 손익분석표는 뭐가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손익분석표는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 이게 동태적인 건데, 매출액이, 총 매출액, 기말 매출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매출 원가는, 이 매출액권이 너무 높은데, 이 회사는. 자, 볼게요. 80이 아니지. 예를 들면 매출 원가는 619653이에요. 619653 나누기 772082 2082.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건? 6억 1000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갔는데 매출액은 7억 7천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죠? 곱하기 100. 그럼 어떻게 돼요? 원가율은, 매출 원가율은 80.25. 26. 26이 되죠? 반올림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곧 넣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매출 원가율이, 이건 너무 높네. 이건 남지가 않는 사업이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판관비가 되게 적네, 이 회사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성비율 분석. 아시겠죠? 자, 구성비율 분석은 매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분석표 두 개를 가지고 따져보는데, 재무상태표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익분석표의 백분율은 뭘로 한다? 그렇죠. 각 항목별 수치 나누기 매출 총 매출액, 총 매출액. 이거 곱하기 뭐다? 100이다. 그래서 백분율이다. 자, 요런 분석이 있고요. 첫 번째 분석은, 자,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성비율 분석은 재무상태표 백분율 분석이 있고, 손익분석표 백분율 분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분석표는 지금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숫자만 넣는 것보다.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죠. 자, 요런 분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세 비율 분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추세, 그러니까 연도별이라든가 분기별 추세를 보는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그 주요한 항목 대비해서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죠. 분기별에서 이 첫 번째 거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감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21% 증가했다는 거고요. 2017년은 2016년 대비 2% 증가했다는 거고, 2018년은 2017년 대비 9% 증가했다는 거고, 그렇죠? 2019년 대비 2018년은 12% 증가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재무 항목을, 계정 항목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증감률을 측정하는 거, 이게 이제 추세 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배웠네요. 하나는 구성 비율 분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추세 비율 분석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재무 상태들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기업의 재무 흐름, 경영 흐름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협의의 분석입니다.
협의의 분석, 협의의 분석. 뭐냐면 관계 비율 분석이라고도 표현해요. 관계 비율 분석.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차대조표 계정 항목하고 손익분석표 계정 항목을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요. 보통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대차대조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며칠 기준이라 그랬죠? 12월 31일 기준이라 그랬죠? 그 정태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 하루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날 하루 동안의 모든 계정 항목에 대한 분석을 대차대조표라 그러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동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동태 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 비율은 두 가지 대차대조표와 손익분석표의 수치를 가지고 따져 보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유동성 비율. 이건 뭐예요? 예.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현금 동원 능력.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유동성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비율은 현금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유동성 비율이 높은 회사.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 비율은 안정성과도 직결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성 비율. 안정성 비율은 뭐예요? 자본 구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자본 구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자산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안전한지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거는 부채 대비 자본.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우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본이 밑에 있고 부채가 위에 있잖아요. 그 자본과 부채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는 건데 당연히 자본이 많아야 돼요? 부채가 많아야 돼요? 회사가 안전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많아야 되죠. 그걸 분석하는 게 뭐예요? 안정성 비율, 안전성 분석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익성 분석은 뭘 해가지고 해요? 수익성 분석은 이거는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두 번째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뭐죠? 손익분석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투자 대비, 그러니까 자본 대비, 이거는 이제 대차대조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자본 대비 얼마나 기업이 성과를 내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성 분석.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런 분석은, 제일 관심 있어 할까요? 당연히 투자자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제3의 기업에 주식을 사겠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 당연히 수익성 비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상 수익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익성 분석의 추세를 보아도 되겠죠? 뭐냐면 아까 이쪽에 뭘로요?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에 대해서 쭉 증감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활동성. 이 활동성은 뭐냐면 기업이 얼마나 업무의 속도를 내느냐. 이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투자 대비 물리적인 활용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의 활용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속도로 따질 수도 있고, 제가 여기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돈의 순환 속도. 그쵸? 이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았으면 그 투자한 자금, 돈을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이게 이제 활동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 기업의 경영성과라든가 증가속도. 이건 이제 뭘로 측정할 수 있다고요? 추세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성장성 같은 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 비율. 시장 가치 비율은 뭐예요? 그렇죠. 주식 가격과 관련된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뭐 신경 써야 돼? 시장 가치 비율, 수익성 비율, 그리고 안정성 비율, 유동성 비율,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도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서 시장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이 네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예를 들면 CEO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생산성,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CEO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할 사람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관계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번 그 재무 분석 파트는 아마 2주나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유동성 비율은 어떤 게 있고 또 안정성 비율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2교시 때 그 세부적인 협의의 분석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